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주식 시황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하인한입니다. 오늘 로봇과 AI에 대해서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로봇과 AI의 미래를 통해 그려본 기납적 추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침 오늘 국내 증시를 보신 분들께서는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과 AI, 또 AI는 또 올해 초에 챗 GPT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KB증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초부터 로봇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자료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2020년대, 앞으로도 몇 년 뒤까지 2020년대에 상징적인 주식이 될 만한 분야를 꼽는다면 단연 이 로봇과 AI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서 이런 로봇과 AI의 미래를 통해서 이게 결국 어떤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그 기납적 추론을 좀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다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면서 효율성의 시대를 만드는 그 원천이 바로 이 로봇과 AI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로 넘어가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로봇과 AI, 굉장히 초창기 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요새 계속 나오는 뉴스들은 정부에서도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고, 기업들도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뉴스들 중심으로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 로봇과 AI에 우리가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게 이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로봇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를 이어서 저희 유중호 선임연구원이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유중호 선임연구원이 또 AI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개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봇은 이제 자동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자동화인 거죠. 그리고 AI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자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하드웨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 AI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 이렇게 좀 구분해서 거의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왜 로봇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가, 그 원인들을 저는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거대한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거든요. 여기 보시는 차트는 트레이드 오프니스 인덱스라고 하는 차트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대략 한 180개국의 수출입 합계를 GDP 합계로 나눈 숫자입니다. 분자의 수출입, 교역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가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교역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교역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경험해 왔었던 세계화 시대, 이렇게 또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반대로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탈세계화 시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탈세계화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세계화 시대는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비교 우위 이론이라는 거를 제시를 했었는데, 각자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 시대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반대로 탈세계화 시대는 효율성이 무너져버린 시대인 거죠. 합리성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오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의 원자재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른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조달해 오는 게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보다는 이제 합리성이 조금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효율성의 시대를 경험해 왔잖아요. 굉장히 비용도 좀 적게 들고, 뭐 또 저희 투자의 관점에서는 저금리 시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게 좋다라는 그런 향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효율성의 시대를 추억하는 우리 인류 전체가 과연 이 효율성이 무너진 시대를 계속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또 새로운 효율성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효율성을 만들기 위한 투자가 계속될 거고, 그 투자의 대상이 저는 로봇과 AI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세계화 시대에는 항상 이런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관찰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차트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세계화 흐름 차트에서 이제 탈세계화 시대가 1950년대 그리고 1970, 80년대인데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투자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로봇과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희 KB증권에서는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탈세계화 시대에는 투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기업들에게 계속 주목을 하자. 뭐 이런 컨셉으로 계속 자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로봇과 AI에 좀 초점을 둬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투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는 수식은 뭐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수식입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생산의 함수라고 불리는 그런 수식이거든요.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Y는 산출량입니다. 뭐 제품이나 이런 상품들이 뭐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가 그걸 측정하는 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산출량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L은 노동이거든요. 한 명이 일하는 거를 10명이 일하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을 많이 하게 되겠죠.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노동 투입이 많아질수록 이 산출량이 늘어나는. 그리고 또 이 A는 기술입니다. 뭐 예를 들면 말이 끌던 시대에서 자동차를 통해서 운송을 하게 된다면은 훨씬 빠른 속도로 운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산출량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도 산출량을 높이는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제 중국이 대규모 노동력을 투입을 함으로써 산출량을 높이는 그래서 생산 비용을 낮추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던 건데 그게 이제 탈세계화 현상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새로운 효율성 또는 산출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 발전의 관점에서 저는 이제 로봇이나 AI 이런 쪽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L 노동 투입의 측면에서는 제가 1월쯤에 인도 관련해서 자료를 썼거든요. 또 이제 인도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또 인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또 기회가 되면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산출량을 높이고 산출량이 높아지면은 생산 비용이 낮춰지게 되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로봇과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정책적인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정책은 작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제가 뭐 여기 내용도 정리를 해두긴 했지만 정책적으로 특히 친환경 산업들, 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거든요. 정책의 내용으로만 보면 좀 그런 내용이고 이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는 미국의 생산 시설을 두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3월에
이 IRA의 세부 규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좀 정책 내용이 좀 모호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동맹국들한테는 조금 완화적인 내용으로 세부 규정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3월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또다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숨은 수혜주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상이 뭐 친환경 이런 쪽이니까 갑자기 로봇을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향하는 바, 즉 미국의 생산 시설을 두도록 하는 뭐 그런 내용을 감안해 보신다면 로봇은 당연히 수혜를 같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에 없던 생산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 뭐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생산 공장 이런 것들을 짓는데 지금의 공장은 뭐 100년 전의 공장이 아니잖아요. 공장에는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게 되고 뭐 이동할 때 뭐 이제 뭐 무거운 물건들을 이제 옮겨주는 그런 로봇들 또는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 시설의 이전으로 인해서 공장이 증설이 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장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페이스 2 수혜주는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런 실제 데이터들이 이미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로봇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한국 로봇 기업들은 뭐 경쟁력이 없다. 너무 테마성이다. 그냥 뭐 삼성전자가 이 로봇에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소식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로봇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여기 진한색 막대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산업용 로봇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탈세계화로 인한 공급망 이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된 2022년 들어서 또 유독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 적자다. 이제 작년 초부터 적자 상태인데 무역 수지 적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이 산업용 로봇 쪽만 보신다면은 수입은 거의 멈춰 있고 수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 흑자 기조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점은 산업용 로봇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 전체 산업용 로봇 수출에서 대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급증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20%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로봇주에 대해서는 이게 뭐 너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다. 또는 이제 뭐 정책 모멘텀이 끝나면은 여기는 더 가지 않을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이제는 데이터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침 이제 정부에서 뭐 이제 보도 자료를 하나 냈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여기 보시는 그림은 작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작년 말쯤이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12개 산업 분야를 선별을 해서 그 산업들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정책 모멘텀 관점에서는 그 12개 산업 중심으로 보면 되는 아주 간단한 논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그림에 보시면 다 합치면 12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정책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미 나온 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직 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분야가 특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나온 정책이 어디 쪽이냐라고 보시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작년 7월에 나왔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혁신 전략이 작년 11월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수소 기술과 관련된 게 10월 중순에 발표됐고, 그리고 양자 관련해서도 이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3월 그리고 4월에 정책이 발표될 걸로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AI랑 로봇입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로 이제 정책 발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AI 관련된 정책은 3월 중에 뭐 3월 말쯤이 되겠죠. 이미 중순이니까 3월 말쯤에 초거대 인공지능 산업 정책 동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뭐 어떤 내용이 될지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AI 쪽에 대한 연구 개발, R&D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더 많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업들의 자금이 이 AI로 계속해서 더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또 4월 중에는 뭐 로봇산 아직 명칭이 확정된 건 아니어서 좀 구조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로봇과 관련된 산업 정책 뭐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언급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과 관련된 정책이 로봇 AI와 관련된 정책이 3월 그리고 4월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수출 데이터로 또 관찰이 되고 있는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지만 또 정책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도 또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올렸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시 페이지를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더 좁혀서 6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오늘 보도 자료로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그쪽을 특히 더 지원을 해주고 또 기업들로 해서는 그 6개 분야를 합쳐서 550조 정도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에서도 또 6대 전략 기술로 좁혀서 정책이 더 집중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6대 전략 기술에 포함되는 게 바로 이 로봇이랑 AI 쪽입니다. 그래서 이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이 로봇과 AI라는 분야는 앞으로 우리가 다시 또 효율성이라는 시대로 돌아가기 위한 투자를 그런 상징하는 그런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수출 데이터로도 관찰이 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정책 모멘텀들까지 같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계속해서 이 시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저희 유중호 선임연구원이 AI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또 이제 또 미국 주식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그런 미국 종목들까지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이제 미국 개별 종목 분석을 맡고 있는 유중호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이어서 로봇 관련 주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드리고 이어서 요즘 최근 계속까지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는 AI 산업 그리고 관련 기업들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 중순쯤에 로봇 자료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로봇 기업들 이제 탈세계화에 따라서 미국의 공장들이 증축되는 추세에 따른 로봇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해서 자료를 냈는데 그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좀 간단히 좀 짚어보면은 수익률을 보면 이제 로봇 산업 수익률이 시장 그 S&P 500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말부터 해서 수익률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또 이제 로봇 산업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추천드린 종목인 오션이어링 그리고 테라다인, 막서 테크놀로지 이 세 종목의 주가 수익률 흐름을 좀 그려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 이후부터 해가지고 좀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제 로봇 대비해가지고 산업 대비해가지고 이 세 가지 기업들이 모두 주가 수익률이 산업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냈는데요. 좀 간략히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은 지금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어떤 수준이냐 좀 보면은 오션이어링부터 첫 번째로 좀 보면은 저희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수요 개선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해양 프로젝트가 일단 코로나 때 좀 얼어붙어 있던 해양 프로젝트가 좀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자동화 로봇 수요도 최근에 또 얼마 전에 그 수주 그 계약을 발표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수요 개선에 따라서 제가 북투빌 비율을 구해 봤을 때 이제 수주랑 공급을 나눈 것이죠. 북투빌 비율이 좀 높을수록 이제 공급 대비 수요가 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그 전분기 3분기 대비해가지고 최근 4분기는 1.4배로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수요 개선에 따른 실적 성장이 2023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우려 사항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션이어링 같은 경우는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파란 선이 이제 시장 S&P 500 대비 주가 상승률인데요. 작년 말부터 해서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기 주가 상승에 따른 높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좀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을 감안했을 때 주가 수준은 동종 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라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자동화 로봇을 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사실 오른쪽 밑에 보시듯이 오션이어링과 비교했을 때 주가 상승률이 살짝 소폭 좀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테라다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글로벌 1위 업체예요. 반도체를 생산 라인에서 이제 가품 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 테스트 장비가 매출 비중이 66%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반도체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좋지 않으면서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사이클 반도체 테스트 장비 사이클을 좀 감안할 시 하반기 이후 상반기까지 일단 수요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 하반기 갈수록 조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이제 3나노미터 공정이 좀 최근에는 5나노미터를 공정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3나노미터 공정까지 이제 신기술이 나오면은 사이클 전환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두 기업은 모두 저희는 아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막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여기 편입한 이유가 그 산업용 로봇보다도 우주 산업을 대상으로 한 로봇을 인공위성 로봇이나 그런 걸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워낙 그 성장성이 좋아서 넣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그 인수 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도 이제 앞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막서 같은 주가가 이제 100% 넘게 작년에 갑자기 급삭스럽게 이제 상승률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인수 중에 있어서 2023년 인수 중에 있어서 이제 거래가 중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서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막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 인공위성을 갖고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다른 이제 로봇 제조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좀 이제 나사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로봇 기업들을 세 가지를 고른 이유가 순수한 산업용 로봇 기업이 아니라 기존 산업에 그 기반해서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갖고 산업 로봇 시장에 진출한 그런 기업들을 꼽아봤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현금 흐름이 안정성이 있고 주가에도 이제 흔들림이 좀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뽑아봤죠. 그래서 이렇게 로봇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AI 산업 발표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AI 산업 주가 강세가 나타났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좀 나오면서 이제 미래 성장 기대가 좀 앞당겨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제가 대표 AI 기업들 몇 개 뽑아봤을 때 이제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면 시장 S&P 500 대비해서 다 높은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iPath도 13%, 세일즈포스, 엔비디아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주가 상승이 높게 나타나서 그럼 이제 PE 멀티플 주가 수준이 어떻게 됐냐 좀 보면은 이런 단기 주가 상승에 따라서 주가 프리미엄이 전 형성됐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아까 그 앞서 보여드렸던 기업들인데요. 모두 다 12개월 선행 PE 멀티플이 시장 S&P 500 대비 좀 높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는 개별 종목 성정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일단 두 부류로 좀 크게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 사업 현금 흐름에 기반해서 풍부한 현금 흐름에 기반해서 AI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이렇게 3개 기업을 좀 꼽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순수하게 AI 기술만 갖고 지금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을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팔란티어, UiPath, 다이나트레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사실 기업들을 뽑을 때 매출 성장률이나 시장 점유율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꼽아봤는데요.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률 같은 걸 보면은 오른쪽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S&P 500을 이제 빨간색으로 20% 12개월 선행 자본 대비 이익률을 좀 봤을 때 20% 정도가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존 사업 현금을 갖고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 시장 대비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순수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익 수준이 시장 대비 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아직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자세히 개별적으로 종목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제 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해서 이제 PC 부문에 둔화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이 좀 둔화가 되면서 좀 실적이 성장 둔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성장 둔화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러나 이런 단기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어서 말씀드린 경쟁력을 제고를 통한 중장기 성장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떨 것이냐를 좀 보면은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애저라는 게 이제 그 대표 클라우드 제품이에요. 이 애저의 매출 성장률이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성장 둔화가 작년에 나타났는데요. 작년 말쯤에서 나타났는데요. 그 원인을 보면은 이제 경제 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절감 추세가 사실 주요 원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예상치인데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 둔화를 좀 겪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서 PC 부문도 작년 내내 좋지 않았던 PC 부문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성장력 같은 경우는 단기 성장성 같은 경우는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는 게 첫째적으로는 이제 AI 기술, 이제 챗GPT 같은 그런 기술을 자사의 플랫폼에 좀 도입하면서 경쟁력 제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요즘 좀 많이 보고 있는 로우코드, 노코드 시장에서 꽤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로우코드, 노코드 솔루션의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코딩이 필요 없이 이제 일반 이제 직원도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뭐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이나 그런 걸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나 필요한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가의 필요 여부는 아직까지 있지만 좀 적은 지식을 갖고 코딩 지식이 없이도 이제 앱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해당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로우코드, 노코드 시장에서 파워 플랫폼이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이런 두 가지에 따른 이제 서비스 다각화에 따른 성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아직 커버리지를 늘리지 못해서 그 법규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어서 진행드리면은 이제 주주환원 쪽을 좀 보면은 최근까지 해도 이제 주주환원으로 약 55억 달러 규모를 자사주 매입을 실행했고 배당도 실행했는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이익 성장을 감안한 주가 수준은 이제 동종 기업 대비해서는 약간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근데 그 뒷배경을 보면은 그걸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원인을 보면은 1차적으로 이제 높은 시장 점유율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IT 인프라스트럭처 시장 점유율 글로벌 기준입니다.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견고한 사업의 이제 흐름에 기반해가지고 높은 이제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 5년 동안의 시장 변동성과 그리고 수익률, 연율화된 수익률을 감안해서 이제 그 배수를 구해봤는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높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종 기업이나 시장 대비 이제 높은 꽤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장기 투자에도 충분히 좋은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투하 자본 이익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수준을 좀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정리드리면은 단기 성장 둔화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서비스 다각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에 따른 성장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으로 엔비디아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시장에 이제 절대 강자로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게 데이터 센터 쪽 성장 둔화가 좀 있었고, 이제 PC 부문의 수요 둔화가 있었고, 또한 GPU 재고가 쌓이면서 판매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최근에는 조금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신제품, AI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한 AI 클라우드와 슈퍼컴퓨터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신제품 출시와 다방면에 좀 성장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좀 이렇게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다음 쪽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가이던스 또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보면은 H100이라는 GPU가 있어요. 이게 신제품인데 이제 뭐냐면은 AI 클라우드나 슈퍼컴퓨터 전용으로 쓰이는 GPU입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한 개당 가격이 약 $8,000 정도 돼요. 그래서 대충 환산해 보면 9천만 원 좀 더 넘게 중반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비싼 이 GPU가 발표를 보니까 CEO 발표를 보니까 수주가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일단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일단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또한 AI 시장의 주요 고객을 보면은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대형 플레이어들이 주요 고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또한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시장 외에도 좀 성장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지포스 나우의 엑스박스 게임을 10년 동안 좀 공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게이밍 부분의 실적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옴니버스 플랫폼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출시한 건데 메타버스 시장을 대상으로 이제 공개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다운로드 수가 지금 30만 건을 넘어서면서 확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 파일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로 이제 폭스콘과 협업해가지고 자동차 자율주행 플랫폼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AI 시장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지금 사업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AI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성장이 좀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가 수준을 보면은 연초 이후 꽤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2개월선의 PE 멀티플도 52.6배로 지난 1년 최고 대비해서 신기록을 기록했어요. 이런 단기 변동성에 따라서 높은 주가 상승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성장률, 장기 이익 성장률을 좀 계산해 봤을 때 이게 다시 좀 높게 재평가되면서 30%로 3년 EPS 이익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30%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동종 기업이나 그 시장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시장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주가가 좀 내려가거나 일시적으로 내려가거나 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도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이제 왼쪽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60%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에 기반해서 이제 높은 지속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수주 잔고나 이제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한 챗 아인슈타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또 자사의 제품을 접목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저희는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과 마진 확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도 보면은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발표했고 무엇보다 한 가지 포인트가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오너 사실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상당히 높게 축적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본금을 활용해가지고 뭐 주주환원을 한다던가 투자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발전 성장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이런 특징이 사실은 이제 오너 일가나 이제 오너가 CEO로 있는 기업들에 좀 나타나고 기업들한테 좀 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 자사주 매입 한도를 2배로 증액했습니다. 기존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2배로 증액하면서
이제 그 지속적인 주주 환원을 통한 ROE 제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주가 흐름에 충분히 긍정적일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이제 구조 조정이나 효율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를 의지를 나타내면서 마진 증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영업 마진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상승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수준 같은 것도 보면은 저희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3년 연평균 EPS 이익 성장률도 평균적으로 연간 이제 25%가량 성장할 것으로 나와서 이제 이를 감안했을 때 이제 PEG 배수 같은 경우 이제 1.0배를 기록했습니다. PEG 배수가 이제 동종 기업이다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PEG 배수가 낮을수록 장기 이익 성장을 감안한 주가 수준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12개월 전에 EPS랑 ROE를 좀 나타낸 표예요. 보시면은 이제 이 검은색 부분의 그 이익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12개월 전에 P는 주가 하락이 좀 내려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ROE도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본 대비 주가 수준도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는 이렇게 발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순수 AI 기업들에 대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팔란티어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간략히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그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어요. 보담, 그리고 아폴로, 파운드리가 있는데 첫 사업 시작을 보면은 보담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나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AI를 접목한 빅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이게 사실 특징을 보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적국의 위협을 감시할 수 있고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작전들을 AI가 시뮬레이션을 돌려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돕는 게 일단 주요 포인트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영상이나 사진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테러 작전에도 실제로 쓰이면서 기술력 입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였던 게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견고한 수익이 일어나지만 그 성장성에서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장성을 모색하면서 진출한 게 이제 기업 사업, 일반 기업 시장으로 좀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담이랑 비슷하지만 이제 좀 다른 이제 파운드리라는 제품을 갖고 이제 일반 기업에 진출해서 이제 사업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결정적 내용을 보면은 기업의 이제 그 AI를 갖고 물론 시뮬레이션을 가동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이 캐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가지고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금융 사기나 이제 내부 비리 같은 걸 발견하고 밸류 체인이나 공급망 같은 것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폴로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출시된 겁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고담이랑 파운드리를 배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가장 결정적인 게 요즘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 5개 정도 보통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가 파일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파일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것을 한 곳에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코딩으로 이제 보안 정책이나 업무 자동화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요도 좀 향후 있을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고객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전체 고객 수는 367개로 최근 4분기 22년 연말 기준 나타났고요. 무엇보다 가장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 시장에서 고객 수준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가량 크게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한 가지 보면은 4분기 실적은 설립 이래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US 이제 미국 회계 기준, 갭 기준입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AI 산업의 강세에 더 힘입어가지고 주가도 연초 이후 꽤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물론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은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또 하락세가 나타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는 또 밸류에이션 부분도 보면은 그런 단기 주가 상승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익 수준이 아직은 EPS나 이제 ROE 같은 이익 수준이 시장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주가 변동성은 충분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동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주가 변동성이
단지 하락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급격하게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높은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흔들면서 가느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왼쪽 밑에 보시면은 저희는 팔란티어를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올해도 이제 흑자 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객 수도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이제 기술력은 입증받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볼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펀더멘털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 매출 기준으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사실 비용이나 그런 것도 많이 감소할 수 있고 일단 절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을 봤는데요. 이제 EB랑 매출액을 나눠본 수치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 수치가 비율이 내려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매출 성장에 따라서 매출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채랑 이런 것을 다 감안한 수치를 봤을 때 매출 성장에 따라서 기업 건전성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종 기업의 오른쪽이랑 동종 기업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이제 평균을 대충 그어보면은 평균보다 조금 이제 낮은 수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을수록 이제 좀 성장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 성장률이요.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률도 이제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업성도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동종 기업 대비해서는 조금 더 투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UiPath를 준비해 봤는데요. UiPath 같은 경우는 이제 RPA 프로세서 솔루션 시장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RPA가 뭐냐면 이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한글로 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반복 업무들, 회사에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이제 소프트웨어가 대신해가지고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디지털 해가지고 처리해주는 솔루션인데, 그 솔루션에다가 AI를 접목해가지고 이제 쉽게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제 AI가 알아서 추가적으로 더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그런 차별점이 1차적으로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우코드, 노코드 라는 게 있는데, 이제 로우코드, 노코드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전문가가 코딩을 짜고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됐다면은, 이제는 이제 이게 단순화되면서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큰 장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를 간략히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기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연간 반복 매출도 좀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장기 이익 성장을 감안한 주가 수준도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UiPath 같은 경우에는 B2C보다는 B2B 고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기타 대형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자사의 이제 RPA 기능을 접합시켜가지고 이제 그 제품 발전을 좀 도와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기업 인수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을 맺는 것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랑도 이제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내에서 B2B 시장에서는 꽤 높은 점유율을 갖고 지속적으로 확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해서 이제 매출 성장률, 아까 앞서 말씀드린 팔란티어랑 봤을 때 똑같은 이제 기법을 사용해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매출 성장률도 사실 이제 상당히 평균 대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종 기업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괜찮은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똑같이 최근 이제 AI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면서 단기 변동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어느덧 마지막 기업인데요. 다이나트레이스입니다. 이 기업 또한 또 생소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이나트레이스를 보면은 상당히 그 사업 모델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말씀드렸듯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4개에서 5개 정도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제 백업용이랑 이제 주요 업무용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파일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파일 관리가 이제 파일 저장 방식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다이나트레이스는 이런 파일 관리를 AI를 사용해가지고 좀 유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기업인데요. 파일 관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리면 한 개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각 모든 파일을 하나하나 라벨링 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차곡차곡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이게 저장 시간에는 많은 작업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딜레이가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따로 가공 필요 없이 그냥 로우 데이터를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폴더 하나하나 지정해가지고 파일 넣는 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탕화면에 그냥 모든 파일을 다 던져 놓는 거를 데이터 레이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 방식이 있는데, 다이나트레이스의 이제 그 AI 제품은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분리하지 않고 쉽게 그냥 저장을 하고 그 베이스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을 통합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고품질 데이터를 이제 그 별도의 시간 필요 없이 재빠르게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파워풀한 사업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면은 일단 고객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형 고객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매출 1조 원 이상 있는 기업 고객이 약 3,300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반복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계약을 이제 갱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신제품 그레이를 출시하면서 사업 영역 또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을 보면은 이미 아마존 AWS가 있고, 항공사나 미국의 대형 보험사, 그리고 유럽의 여러 자동차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꽤 견고한 이제 고객층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레일 같은 경우는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서비스에 이제 장애나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제 그 사람의 손길이 크게 필요 없이 AI가 도움을 줘가지고 원인을 찾고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도록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다이나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그러나 이제 동종 기업 대비 항상 이제 제가 강조드린 게 같은 사업 군안에서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 기업 대비 주가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왼쪽 밑에 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12개월 선행 ROE, 그러니까 1년을 이제 선행해서 본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을 봤을 때 검은색 선을 보면은 최근 이제 견고하게 장기적으로 다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본 대비 주가 수준을 보면은 이제 그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만큼 약간 그 저평가 구간이 어느 정도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좀 이렇게 투자 매력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치 비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해봤을 때 44배로 나타나서 이제 그 비교 기업 평균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동종 기업 대비해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익 성장성도 봤을 때 이제 그 시장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사업 이제 경쟁력이나 고객층, 예상되는 견고한 수익성 등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충분히 이제 동종 기업 대비해서는 투자 매력이 조금 더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